이 한 장의 사진에는 1987년 6월의 역사가 들어있다. 지난 5월 마침내 사진 속의 주인공을 찾았다. KBS 혹시 사진 소개? 예. 여기 이번이십니까? 네. 여기 어디입니까? 이 명동성당에서 그 87년 6월 11일 날 이게 이제 하루 종일 그 싸움하고 나서 이제 뒤쪽에서 이제 정리 집회하고 있을 때 경찰이 이렇게 들어올까봐 보초 서고 있다가 이제 부산 자갈치시장 뒷길에서 일어난 60 항쟁 첫 시위. 시위대의 선두에 선 사람은 평범한 시민이었다. 그때 이제 마침 제가 또 이렇게 앞에서 앞장서게 되는 형태가 되었지만은 다른 시민들이었더라도 그 앞에 섰다면은 이런 형태를 그 당시 분위기가 사실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다고 보죠. 그게 바로 60의 시작이고 이날이 바로 6월 10일이니까. 그해 6월 광주는 택시기사들이 차량을 몰고 나와 시위 전면에 나섰다. 그 방어막을 뚫고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마치 시민들이 막 우리와 같은 막 함성을 저지르면서 상당히 지금도 그 생각해 보면 그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싶고. 한반도의 최남단 서귀포에서도 가두 시위가 일어났다. 서귀포에서는 최초의 어떤 반정부 시위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옥상에서 이렇게 숨어서 본 사람도 있고요.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은 1987년 6월. 그 뜨거웠던 여름날의 거리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6월의) 거리는 전쟁터였다. 난무하는 최루탄 연기 속에 시위대는 온몸을 내던져 부당한 권력에 저항했다. 탄압이 거셀수록 저항도 커져갔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일부 야당 정치인, 종교인과 제야 불순 세력 및 좌경 운동권이 소위 민주헌법 정치 국민운동본부라는 불순 단체를 조직 6월 10일 서울 도심과 전국에 걸쳐 동시에 이른바 박군 사건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라는 불법 군중 집회 및 시위를 획책함으로써 극도의 사회 혼란을 유발하고 국법 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60 대회를 앞두고 치안 당국은 삼엄한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서울 시내에만 160개 중대, 2만 2천여 명의 병력이 투입됐다. 그렇게 꽉 막히는 분위기였는데 6월 10일 앞두고는 뭔가 술렁술렁거렸어요. 이게 좀 뭔가 일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6월 10일) 오전 10시 잠실체육관에선 민정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차기 대통령 후보 지명을 겸한 전당대회였다. 민주정의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그날 오후 6시 6시가 되니까 갑자기 빵 하는 소리가 쫙 울려 퍼지더라는 거죠. 이건 조직화된 학생이나 데모대의 소리가 아니고 바로 시민들의 소리였기 때문에 수많은 차량들이 일시에 경적 시위에 나섰다. 이날 서울 시내에선 크고 작은 시위가 30여 군데에서 전개됐다. 도심 곳곳에서 백골단과 시위대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시민들의 호응은 예전과 달랐다. 백골단의 진압에 항의하는 용감한 시민들도 있었다. 옛날 백골단이 그랬죠. 막 몰려고 그래도 사람들이 겁을 안 내고 계속 옆에서 막 붙어 서가지고 지켜보고 이 눈초리 같은 게 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태계로에서 보니까 뭐 이 스님들, 제 당시 저한테는 충격이었죠. 스님들이 나와서 앞에서 뭐 시위를 주도하더라고요. 스님들도 독재 정권에 맞서는 시위 행렬에 참여했다. 시위대의 선두에는 비구니 스님도 있었다. 같이 단 10분이라도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같이 이쪽에 와서 같이 외친다면 우리가 민주화가 하루빨리 더 빨리 당겨지지 않을까. 간망한다는 거는 이제 100번 바라보고 100번 쳐다보는 것은 한 번 이렇게 참여하는 것만은 못하지 않나. 당시 거리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치약 붙이고 코에다 치약을 붙이고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도 뭔가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들. 이거는 정말 이렇게는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런 마음들로 뭐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겠어요? 인도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대학생 시위대가 선창하는 구호를 따라 외쳤다. 그날 부산 가톨릭센터 앞길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의 행렬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아예 이거 보기 위해서는 뭐 30분 이상 줄을 서야 되는 좀 그런 정도로 좀 장사진을 이루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거나 또는 전해 들은 시민들이 당시에 그 6월 민주항쟁 때 연도에 그 박수를 치는 넥타이 부대가 되기도 하고. 그때 부산 가톨릭센터에서는 5.18 광주항쟁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다. 사진을 본 부산 시민들은 경악했다. 계엄군의 총칼에 수많은 시민이 학살된 80년 5월의 광주항쟁. 핏빛 사진이 증언하는 광주의 참상은 부산 시민들의 가슴에 불을 당겼다. 정말 충격이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현실로 일어난 일인가, 또는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생각하고 보호하는 정부 차원에서 과연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인가, 뭐 믿고 싶지가 않았고. 광주 학살에 대한 의문과 광주 학살 참상에 대한 어떤 그 진짜 목격, 거기서 어떤 인간이 양심적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겠어요. 그 참혹한 걸 눈으로 봤는데. 거리로 나선 시위대는 부산 시내 곳곳에서 대열을 형성해 60대회장으로 향했다. 60대회장으로 통하는 모든 길은 전투경찰이 차단하고 있었다. 자갈치 시장 앞에서 막힌 시위대의 일부가 이동하기 시작했다. 자갈치 시장 뒷길에서 벌어진 이날의 첫 시위는
시민과 대학생이 나란히 앞장서 대여를 이끌었다. 여기가 지금 자갈치 시장 그 이면도로입니다. 국민 대회를 하는 장소가 사실상 그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경찰 병력이 들어와 있지 않는 이 이면도로로 그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도로가 확보가 되니까 이제 그 누군가는 프레카드를 앞에 걸고 그때 이제 마침 제가 또 이렇게 앞에서 앞장서게 되는 형태가 되었지만은 다른 시민들이었더라도 그 앞에 섰다면은 이런 형태를 그 당시 분위기가 사실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다고 보죠. 막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 생선 파는 아주머니들한테로 막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류탄을 맞았고 전경련을 잡으러 오고,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급하니까 생선물을 가지고 막 얼굴을 막 씻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각하면, 그 잠깐 그 생선물로 세수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다시 그 대열이 흩어진 게 아니라 다시 또 모아졌거든요. 또 모아지면서 서로 보면서 갑자기 막 각자 서로 막 전율을 느끼고. 막 근데 잡으러 오면 우리가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미용실 아줌마하고 뭐 그 제과점 아줌마들이 막 샤터 막 내놓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막 그것도 막 열고 들라 해도 막 못 들게 막고. 붙잡히면 구속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다.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점점 늘어갔다. 저도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첫 시작할 때라 가지고 야, 이렇게 하다가 잡히면은 뭐 직장도 못 다니지 않는가, 사실 뭐 솔직히 이제 겁도 났고요.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시민들하고 학생들이 떨어져 있었지만 차츰 이제 가면 갈수록 시민들이 동조하고 뒤에서 이제 박수 치다가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대열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광주 항쟁에 대한 여러 가지 사진, 비디오 이런 걸 봤고, 거기에 대한 분노감, 또 권인숙 송금문 사건이 있었고 박종철 물고문 사건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감이 항상 가슴에 억누르고 있는 상태에다가, 박종철이 같은 경우는 또 연고가 또 부산이고 이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어떤 뭐 그 정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해 1월 경찰의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은 부산의 아들이었다. 은폐될 뻔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부산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경찰이 추도 대회를 무산시켰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시작을 하자마자 막 그 사과탄이라든지 체류탄을 던져가지고, 그 당시 제 생각에는 막 더 이상 그 물러설 곳이 없다든지 생각할 여유가 없이 그 자리에서 나는 여기서 내가 뭐 어찌 되든지 여기서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다. 6월 10일 저녁 7시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에선 민정당 대통령 후보 지명 축하연이 벌어졌다. 같은 시각 서울 곳곳에선 바로 그 민정당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가 계속됐다. 그러다가 이제 사실 저 명동성당까지 몰려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가까우니까. 그때는 전 지리 몰랐고 골목골목을 밀려가다 보니까 성당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명동성당이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죠. 그날 밤 항쟁의 불씨는 명동성당으로 옮겨갔다. 밤늦게까지 경찰에 쫓기던 시민, 학생 800여 명이 명동성당으로 모여든 것이다. 제야 불순단체 및 일부 야당이 주도한 이번 불법 집회는 전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추진되었고, 또한 주체적이고 원색적인
선동 행위로 말미암아 급진 자갱 세력이 이에 편성함으로써 그 폭력성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11일 아침 명동성당 시위대는 집회를 마치고 해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입구를 봉쇄하고 있던 백골단이 사과탄을 난사하며 진입을 시도했다. 시위대의 저항도 격렬했다. 성당 앞 도로는 백골단의 진입을 막기 위해 던진 짱돌로 가득했다. 이 사진은 격렬한 공방전이 끝난 직후의 장면이다. 제가 싸워본 싸움 중에서는 제일 격렬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하여튼 하루 종일 싸웠어요. 거의 근접해서 한 10m, 20m에서 들어오려고 하고 저희는 온갖 집기 다 갖다 놓고 방어막 치고 근거리에서 짱돌 던지고 원거리에서 짱돌 던지고 굉장히 격렬하게 이제 하루 싸우고 나서 좀 피곤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에이 잡아가게 하겠냐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털썩 앉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노래 부르고 막 있었는데 아는 분이었습니까? 그때 아는 학우는 아니었고요. 친구가 이제 마스크를 내리더라고요. 근데 나도 내릴까 잠깐 생각해 보다가 아이고 이거 9월에 군대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마스크 안 내리고 끝까지. 경찰의 봉쇄로 예정에도 없던 농성이 시작됐다. 명동성당 농성대가 처한 어려움은 시민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계단에 이리저리 앉아 있으면 앞에 이제 점심 때만 되면 하이칼라스라고 그런 그 직장인 그 부근에 있는 분들이 막 명동성당 앞으로 운집을 해요. 그러면 그럼 그 중에서는 같이 하신 분도 있고 그쪽 건너편 건물에서 구경을 하세요. 점심때마다 직장인들이 몰려나와 농성대와 함께했다. 명동 거리를 가득 메운 넥타이 부대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 행렬은 놀라움 자체였다. 와 하면서 나와서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는 그게 백골단인 줄 알았거든요. 명동성당 앞으로 몰려나온 직장인과 시민들이 외치는 함성은 거대한 파도를 이루었다. 직장에 충실하고 또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허언 조치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80년대 그 전두환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세월이 꽤 흘렀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국민의 열망을 좀 담아내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그때 4.13 허언 조치라는 게 딱 나오고 나니까 좀 이건 안 되겠구나.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거부하고 호언 조치 담화를 발표하던 날 전국이 얼어붙었다. 얼마 남지 않는 촉박한 임기와 현재의 국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대전의 국가기록원. 이곳에서 4.13 호언 조치 직후의 비밀문서를 최초로 확인했다. 국무총리가 후속 조치를 지휘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직자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4.13 호언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의 편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민의 절대 다수가 4.13 호원 조치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로 그 국민들은 거리에 있었다. 60 항쟁은 단지 넥타이 부대에 참여 이런 의미만이 아니고 이게 곧 그전까지 침묵으로서 독재 정권을 사실 지탱해 줬던 이 화이트 칼라층이 이제는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는 민주 사회를 원한다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넥타이 부대는 시위의 전면에 떠올랐다. 저마다 촛불을 들고 민주화를 염원했다. 늦은 밤, 그 간절한 염원이 촛불이 되어 명동거리에 남실거렸다. 남대문 상인들까지 나서서 시위대를 지원했다. 남대문 시장 상인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나서시는구나 이 느낌 받았어요. 이제 너희들은 이제 됐다. 너희들은 이제 학업에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이제는 우리들이 민주주의 위해서 뭐 할게 이런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6월 15일 5박 6일간의 명동성당 농성이 끝났다. 명동성당 농성대가 해산한 다음 날, 부산에서 새로운 항쟁의 불씨가 타올랐다. 데모 군정들이 꽉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긴 정경들, 저쪽도 정경들하고 이제 백골부대라고 또 있죠. 걔네들이 이제 저쪽 골목을 막고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경찰에 쫓기던 시위대가 가톨릭 센터로 몰려든 것이다. 밑에서 계속 집회를 하면서 밀려가 올라오는 와중에 이제 그 신부님이 위쪽에서도 그 위쪽으로 올라오면 여고가 있거든요. 그 여고 쪽에서도 경찰차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가톨릭 센터 안으로 일방적으로 밀려 들어간 거죠. 가톨릭 센터로 들어간 시민, 학생은 700여 명. 시위대는 셔터문을 내리고 농성에 돌입했다. 시민들의 눈과 귀도 가톨릭 센터로 모아졌다. 그때 왠지 모르게 좀 자신감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시민들이 조금만 협조하면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가. 그리고 그래서 꼭 말만 하면은 화답해 줄 듯한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때는 왜 더 자신감이 있었나 하면은 하여튼 그 시민들이 저희들 보는 눈빛이나 이런 게 동생들이 안에 들어가서 쟤들이 어쩌나 굉장히 안쓰러워하고 그래 하여튼 그 무언가를 들어주려는 듯한 그런 게 역력했어요. 요 앞쪽으로 이렇게 쭉 경찰들이 쓰고 있고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구경하고요. 저 이제 위쪽에는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이제 고함을 치죠. 벌써 그때는 농성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목소리들이 다 지쳐 있었지만은 위에서도 유인물도 뿌리고 간혹씩 저 밑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이제 박수를 치고 이렇게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경찰들이 또 이렇게 옆에서 또 무전기를 들고 와가지고 통제를 하는데 그래도 뭐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끝까지 지켜보는 그런 장면들. 그날 이후 농성이 시작된 부산 가톨릭 센터는 명동성당에 이은 새로운 항쟁의 구심점이 되었다. 날마다 부산 시민들이 가톨릭 센터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앞으로. 우리 자유를 보장해라. 우리 자유를 보장해라.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라. 이제 가톨릭 센터 앞 시위 대열에는 학생들보다 시민들이 더 많았다. 할머니들까지 나섰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최루탄은 날아들었다.
가톨릭 센터에서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 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고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달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바깥에서 지속적으로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같이 힘내자. 그런 차원에서 가톨릭 센터 앞에서 지원 집회도 했고. 시민들은 시위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농성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식사를 전담해준 시민도 있었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없이 같이 그냥 이제 솥 걸어놓고 국 끓이고 이제 간단하게 할 국밥이니까. 농성장에는 매일같이 격려와 지원이 답지했다. 식량과 의류, 약품은 남아돌았다. 지원 물품에는 민주화를 꼭 이루자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저희들 외부 물품이 들어오면 빵, 우유 같은 거를 이렇게 나르는 그런 조였었어요. 그래서 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가지고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렇지만 매 때마다 각기 들어오는 종류가 다를 때마다 굉장히 좋아하던 국제시장 상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편지 하나에 자기 도시락까지 보내준 여고생 그다음에 정말 미안해하면서 사죄의 편지와 함께 돈 뭐 아주 적은 돈이었어요. 한 1,000원 얼마인가 뭐 이런 정도 되는 돈을 같이 보냈던 전투경찰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죠. 당시 농성대가 머문 가톨릭 센터 강당.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정말 잠 그래봐야 잠도 저기서 잤고 뭐 잠은 꼭 고정된 건 아니지만 저는 주로 저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반학우였고 너무 몰랐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뭐 얘기라든가 또는 노래라든가 이런 게 너무너무 금방금방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또 한 구절이라도 정확하게 좀 내가 불러줘야만이 시민들도 같이 좀 자랑스럽게 크게 목청껏 부르다 싶어서 저 주로 앞쪽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에 빽하게 들어차서 정말 그 어려운 여건에서 다들 서로 양보하고 협조하고 하면서 힘을 줬던 그 정말 따뜻함과 열기 이런 것들이 정말 새삼 기억에 많이 남아요. 다시 그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가톨릭 센터 농성이 시작된 이후 경찰의 진압 방식은 더욱 강력해졌다. 그러나 최루탄 연기가 짙어갈수록 시위는 수그러들기는커녕 점점 확산됐다. 17일 밤 농성장으로 비상계엄령설이 날아들었다. 비행장에 지금 군인들이 대기 중에 있고 부산 쪽에만 지금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부산 지역에 위수령이 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공포가 컸죠. 그러니까 결국 저들이 한번 쳐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긴장감들이 높았었죠. 당연히 겁은 나죠. 겁은 나는데 그 당시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뭐 많게는 많은 날은 한 700명, 800명에서 적게는 한 200명 정도까지 집단적으로 같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또 워낙 밖에서 야간에도 뭐 택시 운전 기사분들이 지나가면서 클락선을 울려주고 뭐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성금으로 돈 도내주고 김밥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힘이 되어가지고 그런 이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지 않나. 싸워야 한다는 의지와 공포가 엇갈리며 6월 18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루탄에 피격된 이한열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6월 18일 전국에서 최루탄 추방대회가 열렸다. 진압경찰은 맨몸의 시민들을 향해 이날도 무차별적으로 쏘아댔다.
이날 하루 동안 경찰은 2만여 발이 넘는 최루탄을 난사했다. 최루탄 희생자가 속출했다. 각 대학의 의대생과 간호대생들이 가두 진료단을 조직해 부상자 치료에 나섰다. 진료단 역시 최루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속출하는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당시 한양대 의대생들은 명동 주변에서 가두 진료 활동을 벌였다. 일단 그 다친 사람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 사람을 치료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물론 처음에 이제 다치는 상황을 볼 때까지는 이제 두려운 상황이 있죠. 저기 가면 잡히는 거 아닌가 뭐 생각이 있는데, 일단 피가 흘리는 걸 보면 일단 치료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나왔으니까. 이마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쭉 발진이 난 걸로 보이니까, 당시 여름철이었고 또 이렇게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쓰고 있던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목 부분하고 또 이렇게 피부 이렇게 노출된 부분들이 체류가스랑 접하면서 이렇게 피부 발진이 저뿐만 아니고 다른 학생들 마찬가지 많이 발진을 했던 걸로. 저희가 랩을 샀어요. 왜 우리 포장할 때 음식 포장할 때 쓰는 랩 있잖아요. 그 랩이 최루탄 가스를 눈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랩을 한 10cm 좀 안 되게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몇십 개씩 이렇게 가방 속에 넣었어요. 그래서 다니던 분들한테 이렇게 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거 딱 붙이면요, 진짜 눈이 안 매워요. 최루탄에 견디기 위한 갖가지 묘안이 나왔다. (6월 18일) 최루탄 추방대회 참가자는 전국 26개 지역 10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날 부산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서면 로타리를 축으로 6km에 이르는 왕복 8차선 도로가 사람의 물결로 파도쳤다. 급기야 치안당국은 서울의 정예기동대 3개 중대를 부산으로 급파한다. 부산의 경찰 병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위 규모였던 것이다. 몇십만 명이 하나의 우리 군무라 그러죠. 한 마리 용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확 휩쓸려 나가면서 그런 어떤 에너지, 그런 특이한 느낌. 더 이상 직선제 개헌을 미룰 수 없다는 소망이 만들어낸 거대한 물결이었다. 인도까지 다 사람이 꽉 찼으니까 그 빈틈이 없었습니다. 꽉 차가지고 오는데 10만 명인지 50만 명인지 숫자는 나는 별 관심이 없었고, 일단 도로를 꽉 채웠으니까 그때 우리는 무릎 이상으로 높이로 뛰어다녔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런 날도 있나. 그리고 그때 이제 시민들의 표정들을 보면요, 어깨동무는 기본이고 얼굴도 만지가면서 그냥 구포 사상 쪽인데 저기서 엄청나게 사람이 몰려왔고요. 그리고 저쪽 점포 사거리에서 그냥 버스들이 안 오면서 거기서 버스에서 내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는 8차선 도로가 꽉 찰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밑에 범내골 로타리, 중앙시장, 부산진시장, 오버브리지까지 사람이 꽉 찼었어요. 그 차가 저 점포 사거리에서 오버브리지까지 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6월 18일 시위 대열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서면 로타리. 그날 이곳은 지금도 벅찬 감동으로 남아있다. 여기 옛날에 제1은행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은행 자리에 여기서 양발에 목발을 집은 소아마비 환자 청년이
8차선 도로를 건너와가지고 100원짜리 동전 5개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지금도 생각하면 뭉클해집니다. 서면에서 이동해온 시위 대열이 경찰과 부딪힌 곳은 오버브릿지로 불리는 좌천동 고가도로. 이곳에서 시민들의 분노에 다시 불을 지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거의 지점은 정확한 것 같아요. 지점은 요 부근 맞습니다. 이제는 갑자기 최루탄 가스 터지는 소리, 흔히 찌랄탄이라 그러잖아요. 막 다다다다 하는 소리 하고 막 터지는 소리 한꺼번에 막 집중적으로 막 터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이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쳐다보고서는 은핏하고는 그냥 제가 막 지나가는 찰나였어요. 점집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에 막 툭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쪽에 이렇게 사람이 이제 널브러지게 된 거죠. 얼른 뛰어가서 이렇게 앞으로 엎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바로 눕혀 본 거죠. 눕히니까 막 얼굴에 머리 위까지는 괜찮은데 얼굴 이마부터 해가지고 가슴 하면 요 정도까지 그 체류탄 가스가 하얗게 빨갛게 이제 덮어서 있었고 완전히 실신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고가도로에서 떨어진 이태춘 씨는 24일 밤 끝내 숨졌다. 최루탄으로 인해 아까운 생명이 또다시 죽어간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가는 폭압의 시대는 온순한 사람들을 투사로 만들었다. 오늘도 부산 시내 9개 대학 6천여 명의 학생들은 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점거하고 격렬한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밖에 대구, 마산, 광주, 대전, 원주 등지에서도 격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시위 양상은 더욱 격렬해졌다.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비가 내렸지만 항쟁은 계속됐다. 빗속을 뚫고 나온 시위대열은 비폭력을 외치며 가톨릭 센터로 향했다. 도로를 가득 메운 경찰 병력이 시위대를 막아섰다. 이젠 최루탄도 시민들의 발길을 묶을 수 없었다. 그 시각 가톨릭 센터 농성대는 옥상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시민들도 농성대의 노래에 화답했다. 권영환 씨도 당시 비를 맞으며 이곳에서 구호를 외쳤다. 저희들이 외치면 밖에 시민들도 합세해서 했고 또 그중에서 몇몇 전경들은 저희들 구호에 맞춰서 발을 이렇게 리듬도 맞춰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을 이해하고 있구나. (6월 22일) 가톨릭 센터 농성대는 경찰로부터 안전귀가를 약속받고 해산을 결정했다.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로 환송했다. 우리는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그런 농성을 아무 조건 없이 다 해제해주고 풀어주겠다라는 것은 이미 저들이 개헌적으로 가려고 마음을 잡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다들 승리한 기분이었죠. 그러니까 승리하고 돌아간다. 어쨌든 간 이제 해산할 때 시민들이 박수도 치자고 하니까 좀 고무도 사실 됐었죠. 우리가
그 큰일을 한 것처럼 6박 7일간의 농성을 끝내고 모두 현장을 떠났다. 그것으로 부산의 시위는 끝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농성대를 태운 귀가버스에 최루탄이 난사됐다. 순식간에 버스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경들이 저희들 학생들을 태운 그 버스의 유리창을 그대로 깨가면서 거기다가 추리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안에다가 몇 수십 발이죠. 그래서 이 버스 안은 완전 아수라장이 되었고, 또 제 기억에 우리 그 기사님이 그 추리탄 거기에 맞아가지고 아마 거의 기절했었고, 그래서 버스 문이 잠겨진 채로 그 안은 완전히 그 추리탄가스에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천주교 부산교구 사제단은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부산 농성대가 해산하던 날, 서울의 정예기동대 이계중대가 광주로 급파됐다. 이때부터 광주의 시위가 격화됐기 때문이다. 여기가 완전히 통제선입니다. 통제선. 어떤 차량이라도 한 대 지나갈 수 없는 경찰들과 철통 같은 통제선인데 그 통제선을 뚫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6월 23일 광주의 택시기사들이 일제히 차량 시위에 나섰다. 전남도청으로 가는 것이 목표였다. 이 방향으로 온 겁니까? 예, 저 유동 삼거리 쪽에서 이 도청 방향으로. 유동 삼거리에서? 네, 도청 방향으로요. 얼마만큼 나왔습니까 그때? 그때 아마 굉장히 많은 차들이 다 합류하고 그랬어요. 광주 시내 전 차량들이 거의가 다 합류했다고 해야 되겠죠. 방어막을 뚫고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마치 시민들이 막 우리와 같은 막 함성을 저지르면서 상당히 지금도 그 생각해보면 그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싶고, 그때도 이제 5.18 때도 5월 21일 정도에 기사들이 빵빵 경적 올리고 이제 그런 기억들이 저는 아련하게 있거든요. 그때 고등학생 시절이라. 근데 6월 항쟁 때도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빵빵 이제 이런 어떤 신호탄처럼 택시 기사들이 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에 서로 이제 그냥 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신호였어요. 신호. 광주 시민들에게 도청으로 가는 길은 80년 5월 광주 학살의 상처를 딛고 민주화로 가는 장정이었다. 도청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찰하고 또 민주화를 염원하는 시민들하고 항상 여기서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저지선이 이쪽에 이렇게 쳐지고 시민들은 계속 저지선을 뚫으려고 이쪽에서 계속 가열찬 그 몸싸움을 치열하게 벌였던 현장입니다. 이쪽이. 최루탄이 동이 날 정도로 경찰의 처지는 필사적이었다. 광주 시민들 역시 계엄령에 대한 공포와 맞서며 비장한 각오로 물러서지 않았다. 군부가 다시 나오려 한다. 그 군부 계엄이 또 군부에서 다시 계엄을 하려한다는 그런 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저하면 안 된다. 혹시 계엄령이 또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비상조치를 내릴지는 모르니까 그 행동강령까지 저희들이 내렸어요. 만약에 비상계엄령이 내린다면 우리는 도청이로 시민들 다 참여하십시오. 시장 부근 주택은 모두 대문을 개방하십시다. 예? 왜냐하면 어머니가 백골단들에게 쫓기면은 문을 열어줘야 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을 개방합시다 합니다. 사복지위에 연행될 경우 구타를 당하게 되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을 가집시다.
광주 시민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행동 지침까지 마련하여 6월 항쟁에 임했다. 시위가 끝난 뒤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친구들끼리 모이는 아지트도 있었다. 오후 2시에 모였죠. 그래갖고 오늘은 5시. 내가 우리 친구도 아지트가 돼가지고 여기서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같이 나가서 쉬려고 연속이었죠.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할 때도 못하죠. 밤 늦게까지 막 날 새인지 모르고 같이 이제 싸우고 그 끝나면 또 다시 모이고 과연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뭐 중대한 어떤 결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서 젊은이답게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뭐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순수한 어떤 열정이 나왔지 않은가. 다른 지역에선 시위가 잦아들고 있을 때 광주는 더욱 격렬해졌다. 시위대는 여러 차례 경찰을 무력화시키기도 했다. 고등학생들도 시위 대열에 가담했다. 저는 이제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런지만은 제 어렸을 때 제 느낌 자체는 그 가지고 있던 한이 막 터져 나온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그 계기로 그게 이제 특히 광주가 더 열심히 투쟁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전국적으로 했지만은 광주에서 어떤 그 모범 내지는 그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보여주셨던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맺혀왔던 한들이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은 계기가 왔는데 그때 그 87년 6월을 계기로 터져버린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시위 인파는 늘어났다. 광주는 5월의 한을 딛고 6월 민주항쟁의 주역으로 일어섰다. 어떻게 하다 보니 갑자기 시민들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그 대열 그대로 체류탄을 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고 태평극장 있는 다리까지 갔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그 환희, 아 우리가 뭉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뭔가 우리가 힘만 못하면 역사의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도 생겼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내 생각에는 한 못해도 한 2, 3천 명. 그 숫자가 밀고 대명령에 대처를 했죠. 그때 강주 열기가 아마 타지역에서는 상상을 못할 것입니다. 예, 남녀노소는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 나이를 드신 분들은 할 일이 있었고 젊은 사람들은 할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 상부상조해서 그 정신은 아마 다시 또 이루어질란가. 6월 항쟁의 불꽃은 마치 단풍이 남아하는 것처럼 나무로 확산되어 갔다. 국민평화대행진이 열린 6월 26일에는 마침내 한반도의 최남단 서귀포에서도 항쟁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서귀포에서 첫 시위가 벌어진 곳은 서귀포 시장 앞. 태극기입니다, 이게. 태극기를 이제 들고서 앞장서려고 하는 찰나의 사진이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가두 시위는 서귀포에선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서귀포에선 최초의 어떤 반정부 시위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옥상에서 이렇게 숨어서 본 사람도 있고요.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건물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거 우리가 딱 나오니까 저게 뭔가 그때는 이제 왜냐하면 하도 그 군부 독재가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탄압을 받던 그런 그 소외 의식이랄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일 처음 숨어서 보다가 젊은 사람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사진도 보다시피 앞에 나선 앞장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호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구호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딱 하나.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 그거 하나였어요. 플래카드도 그거였고요. 전국 37개 지역에서 평화대행진이 있던 이날
제주신문은 군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터진 물꼬를 막을 수 없었다. 제주에서 첫 가두 시위가 벌어진 것은 6월 21일. 시위는 제주대학 학생들이 주도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양쪽 대열이 남은 노타리에서 처음 이렇게 봤는데 진짜 가슴이 뭉클하고 저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를 느꼈어요. 제주 같은 경우는 진짜 4.3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길거리에 나서서 우리들이 주장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진짜 40년 만에 진짜 가능하구나. 6월 26일에는 1만여 명의 시민, 학생들이 중앙 로타리를 가득 메웠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시국선언문 발표도 하고 뭐 같이 박수도 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자유 발언 시간 줘가지고 할머니도 나와서 여기 말씀하시고 아저씨도 말씀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도 나와서 거기는 이제 전부 상가들이었거든요, 주변이.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자기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그 축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토론회 장도 되면서 40년 전에 제주 땅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억울한 죽음, 그 학살, 이제는 4.3도 진상규명이 돼야 되고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그 어떤 해원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들이 바로 그때 그 6월 항쟁 시기에 중앙로에서 처음 나오게 됩니다. 4.3 학살 이후 제주 사람들은 거리로 나서는 것 자체가 공포였다. 박수를 처음 하는 사람의 심정이라는 건요, 그건 말로 설명 못해. 진짜 붙잡혀갈까봐 겁난 걸 떠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 위주로 가다가 그다음부터 시민이 동참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 시위를 할 때는 거의 뭐 몇만 명이 된 거죠. 이 안에 가득 차면은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로에 운집한 제주도민들은 한 목소리로 4.3 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공권력도 어쩔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상태에서는. 아, 진짜 국민이 힘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로 모였을 때는 진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겠구나. 6월에 거리로 나선 제주도민들은 더 이상 억압과 공포에 짓눌려 살던 어제의 그들이 아니었다.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제주도민들은 뿌리 깊은 상처의 강을 건넜다. (6월 26일) 부산에서는 농성 중이던 천주교 사제단이 시위대를 이끌었다. 평화대행진은 전국에서 100만여 명이 참가했다.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6월 29일 마침내 독재 정권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승리는 6월의 아스팔트에 쏟았던 20날 동안의 눈물과 함성으로 일구어낸 것이다. 이게 막 파도 치는 느낌이었어요. 그 민심의 파도라 그럴까? 진실? 그죠? 도대체 뭐 진실이 뭐야?
그런 걸 한번 찾아보고 싶었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민주주의가 아니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당시에 주인공은 국민이죠. 주인공은 어느 누구도 아닌 국민입니다.